1870년 미국의 한 젊은이가 석유 시장의 4%를 장악했습니다. 불과 10년 후 그는 90%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 그는 미국 석유 생산의 91%, 최종 판매의 85%를 통제하며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독점 기업의 원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D. 록펠러. 그가 구축한 시스템, 그가 발명한 기업 구조, 그가 완성한 독점 전략은 1911년 그의 회사 스탠더드 오일이 해체되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화하고 퍼져나가 2025년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유하는 휘발유, 구매하는 의약품, 사용하는 기술 플랫폼, 먹는 음식, 대출받는 은행. 이 모든 것들이 록펠러가 만든 전략집을 사용합니다.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규제 포획, 정책을 형성하는 면세재단, 그리고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완벽한 시장 지배력. 록펠러는 단순히 석유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대 기업 지배 구조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시스템은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그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난 150년간 모든 지배적인 기업들에 의해 복제되어 왔습니다. 아마존이 그 방식을 씁니다. 구글이, 화이자가, JP모건이 그 방식을 씁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설계도, 바로 록펠러의 설계도에서 배웠습니다. 공급망을 수직으로 통제하고 경쟁자를 수평으로 제거하라. 규제 기관을 장악하고 자선 사업으로 정당성을 사라. 그리고 마침내 정부가 당신을 해체시키려 할 때 당신이 통제하는 조각들이 전체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어라. 오늘 우리는 록펠러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어떻게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스탠더드 오일의 해체가 어떻게 그를 더욱 부자로 만들었는지, 왜 그로부터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록펠러가 설계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으로부터 불을 빼앗아 최상층에 집중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단 그 작동 방식을 보고 나면 당신은 어디에서나 이 시스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존 데이빗슨 록펠러는 1839년 뉴욕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짜 암 치료제를 팔던 사기꾼이었고 어머니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사기꾼의 무자비함과 신앙인의 도덕적 확신. 이 기묘한 조합은 록펠러의 사업 접근 방식 전체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산업을 조직하도록 신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자비 없이 경쟁자들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독점이 혼란의 질서를, 낭비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덕적이라는 진정한 신념이었습니다. 1859년 펜실바니아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오일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탐사자들이 몰려들었고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거나 알거지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야말로 혼돈, 호황과 불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잉 생산은 가격을 폭락시켰고 곧이어 공급 부족은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당시 클리블랜드에서 부기원으로 일하던 20살의 록펠러는 이 혼돈 속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추가 아니었습니다. 시추는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며 운에 의존했습니다. 록펠러가 본 기회는 바로 정유였습니다. 원유를 등유로 정제하여 램프를 밝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업이었습니다. 1863년
록펠러는 $4,000를 투자해 첫 정유 공장을 세웠습니다. 2년 만에 클리블랜드 최대 규모가 되었지만 당시 클리블랜드에는 30개의 정유 공장이 있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대부분의 회사는 파산 직전에서 겨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록펠러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가격으로 경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쟁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미국 기업 세계의 기초가 될 방법을 통해 그것을 해냈습니다. 바로 수직적 통합입니다. 수직적 통합이란 생산의 모든 단계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정유사들은 단지 석유를 정제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추업자에게서 원유를 사서 정제한 후 유통업자에게 등유를 팔았습니다. 오직 한 단계만 통제한 것이죠. 하지만 록펠러는 모든 단계를 통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통 제조업체로부터 통을 사는 대신 직접 통 제조 공장을 사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석유를 운송하기 위해 유조 열차와 철도를 매입했습니다. 그는 저장을 위해 자체 창고를 확보했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유통망까지 사들였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익을 안겨주던 별개의 사업이었던 모든 단계를 록펠러는 자신의 회사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엄청난 비용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사들이 통 하나에 25센트를 지불할 때 록펠러는 15센트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철도 회사에 비싼 운송료를 낼 때 록펠러는 자신의 유조 열차로 비밀리에 리베이트까지 받았습니다. 철도 회사는 그의 석유를 운송해주며 돈을 지불했고 경쟁사들에게는 더 높은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 약탈적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경쟁자들을 파산시킬 정도의 낮은 가격의 등유를 팔면서도 여전히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1870년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국 정유 시장의 4%만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의 두 번째 단계인 수평적 통합에 착수했습니다. 수직적 통합이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라면 수평적 통합은 모든 경쟁자를 사들이거나 파괴하는 것입니다. 1872년 록펠러는 역사학자들이 클리블랜드 학살이라고 부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는 클리블랜드의 모든 정유 공장 소유주에게 접근의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동의하면 공정한 시장 가격을 지불하고 종종 관리자로 고용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그는 즉시 가격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록펠러는 등유 가격을 원가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값싸게 생산할 수 없었던 경쟁자들은 팔 때마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록펠러에게 팔거나 파산하거나. 대부분은 팔았고 소수는 싸웠지만 모두 패배했습니다. 1872년 말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의 26개 정유 공장 중 25개를 통제하게 됩니다. 단 3개월 만에 미국 정유 시장 점유율을 4%에서 25%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인수를 제안하고 거절하면 경제적으로 파괴한 뒤 폐허를 사들인다. 이 방식은 이후 150년간 모든 산업의 모든 독점 기업에 의해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1870년대를 거치며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을 미국 전역으로 확장했습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의 정유 공장을 사들였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같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비밀 철도 리베이트,
수직적 통합을 통한 최저 생산 비용, 그리고 판매를 거부하는 모든 이를 파괴하는 무자비한 가격 전쟁. 1879년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정유 능력의 90%를 통제했습니다. 90%.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독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와 함께 문어발식 확장으로 비판받기도 하는 우리 재벌들의 성장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독점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 불법이라는 것. 둘째, 대중의 미움을 산다는 것. 그는 강도 귀족, 무자비한 폭군으로 불렸습니다. 록펠러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고 그는 그것을 트러스트에서 찾았습니다. 1882년 록펠러의 변호사들은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한 주의 회사가 다른 주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지만 트러스트는 가능했습니다. 록펠러는 모든 스탠더드 오일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했습니다. 록펠러와 그의 측근들로 이루어진 소수의 주주들이 트러스트를 통제했고 트러스트가 다시 회사들을 통제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주요 기업 트러스트였으며 수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는 하나의 거대한 부모회사, 즉 지주회사의 원형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나 수많은 브랜드를 소유한 대기업들의 구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1913년 그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약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개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감은 커져갔고 마침내 1911년 미국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이 불법적인 독점이라 판결하고 34개의 개별 회사로 해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끝이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스템 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이 해체되었을 때 록펠러는 여전히 그 34개 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탠더드 오일 오브 뉴저지는 엑손이 되었고 뉴욕은 모빌, 캘리포니아는 세브론이 되었습니다. 해체는 록펠러의 부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배로 불려주었습니다. 해체 전 주당 600달러였던 주식 가치는 해체 후 34개 회사의 주식 가치를 합치자 주당 2000달러가 넘었습니다. 록펠러의 재산은 하룻밤 사이에 3배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해체는 각 회사가 경쟁하게 만들어 혁신과 효율성을 이끌어냈고 하나의 독점을 34개의 지역적 과점 기업으로 나눈 것은 사실상 독점을 재편성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34개 회사 대부분은 다시 합병되었습니다. 엑손과 모빌이 합병했고 세브론과 BP가 다른 조각들을 흡수했습니다. 1911년에 해체되었던 스탠더드 오일 독점은 사실상 엑손모빌, 세브론, BP로 재통합된 것입니다. 시스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해체한 뒤 100년에 걸쳐 조용히 스스로를 재조립했습니다. 하지만 스탠더드 오일조차 록펠러의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산은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시스템 그 자체, 즉 그 방법, 구조, 전략집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록펠러처럼 정확하게 수직적 통합을 사용합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한 아마존은 이제 창고, 물류 네트워크, 배송 트럭, 결제 시스템, 심지어 경쟁사들의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모든 공급망을 통제합니다. 록펠러가 정유, 철도, 유통을 통제했다면 아마존은 소매, 물류,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제합니다. 시대만 다를 뿐 같은 전략입니다. 구글은 트러스트 구조를 사용합니다.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가 구글, 유튜브, 웨이모 등 수십 개의 자회사를 소유합니다. 이는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와 같습니다. 이 구조는 모회사를 책임에서 보호하고 세금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며 규제 당국의 해체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록펠러의 규제 포획 전략을 사용합니다. 록펠러는 시장에서 경쟁만 한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철도 규제를 위해 로비를 했고 경쟁사들은 맞출 수 없는 등유 품질 기준을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설정했습니다. 오늘날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특허 연장을 위해 로비하고 자신들이 규제받아야 할 규정을 사실상 직접 작성합니다. 록펠러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규제 기관을 통제하면 시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선사업, 록펠러의 마지막 혁신이 있습니다. 1913년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자선이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재단은 그가 상속세를 피하게 해주었고 어떤 대학에 자금을 지원할지 통제함으로써 무엇을 가르치고 연구할지에 대한 통제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당성을 사주었습니다. 수천 명의 경쟁자를 파괴했던 남자가 이제 자선가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던 남자가 사랑받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은 현대의학 교육의 창설에 자금을 지원했고 이 모델은 전체론적 치료보다는 제약회사의 약물 개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학계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기록된 역사입니다. 오늘날 모든 억만장자들이 이 록펠러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빌 게이츠 재단, 마크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이것들은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세금 회피, 명성 구축, 그리고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입니다. 록펠러가 모델을 발명했고 현대의 억만장자들은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 시스템은 탈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미 갇힌 후에야 보이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스탠더드 오일의 후예인 엑손모빌이나 세브론에서 정제한 휘발유를 삽니다. 록펠러의 전략을 사용하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삽니다. 스탠더드 오일처럼 트러스트 구조를 가진 구글에서 검색합니다. 록펠러 재단의 기부금으로 형성된 유료 시스템을 통해 개발된 의약품을 복용합니다. 당신의 세금은 록펠러가 설계한 것처럼 규제받는 산업에 의해 작성된 규정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스템은 부를 집중시키고 경쟁을 제거하며 규제 기관을 포획하고 자선 사업을 이용해 정당성을 삽니다. 이것이 록펠러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받아들여지며 모든 주요 산업의 모든 지배적인 회사에 의해 복제된 기업 구조일 뿐입니다. 하지만 록펠러가 이해했던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악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수직적 통합은 비용을 줄이고 수평적 통합은 낭비적인 경쟁을 없앱니다. 스탠더드 오일 덕분에 등유 가격은 86%나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이틀 만에 상품을 배송하고 구글은 몇 초 만에 모든 질문에 답합니다. 시스템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래쪽에는 효율성을 제공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부를 최상층에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값싼 휘발유와 빠른 배송을 얻고 록펠러의 후예들은 축적된 수조 달러의 부를 얻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출할 수 없는 시스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독점은 진보된 자본주의의 특징임을 이해하고 그 효율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저항하는 것입니다. 독점 금지법 집행을 지지하고 더 비싸더라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으십시오. 지배적인 기업들의 주식을 사십시오. 록펠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제품을 사는 동안 스탠더드 오일을 소유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다면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존 디. 록펠러는 당신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기업 트러스트, 규제 포획, 그리고 자선적 영향력. 그 시스템이 바로 현대 경제이며 우리는 매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록펠러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